안녕하세요. 참 쪼잔스런 인간과 결혼했었던 40대 여자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가족에게 뭐든 하나라도 더 해주고픈 존재 아닌가요? 하지만 제 남편은 함께 사는 가족인 저와 아이들에겐 아주 인색하게 굴며 자기 자신과 딱 자기 부모에게만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당연히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잘했을 리가 없었죠. 그 와중에 별짓거리를 다 하고 다니기까지 한 그 인간을 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추방시켜버렸는데요. 제 사연이 여러분 일상의 지루함을 조금이라도 걷어낼 수 있길 바라며 지금부터 그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동갑인 남편과 나이 29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그때만 해도 저와 벌이가 비슷했었죠. 우린 2살 터울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결혼 초반만 해도 잘 살았습니다.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친정 부모님은 형편이 막 넉넉한 편은 아니셨지만 마음만은 부자였던 분들이었어요. 가끔 봉사활동도 다니고 소액이나마 기부도 하는 선한 분들이셨죠. 반면 시부모님, 특히 시부는 좀 속이 좁은 분이셨어요. 제 표현이 아니라 언젠가 남편이 직접 그렇게 시부를 표현했었어요. 시부는 자기가 좋으면 싱글벙글 하다가도 심사가 뒤틀리면 금세 돌변해 버럭하던 분이셨죠. 한 번은 시부 생신에 저희 부부는 등산이 취미던 시부에게 B사 등산복을 선물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평소 A사 등산복을 즐겨 입던 시부가 왜 B사 제품을 사왔냐고 또 버럭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린 A사를 B사라고 착각해 선물을 잘못 사갔던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버럭할 일인가 싶었지만 전 우선 좋게 말씀드렸어요. 아버님, 저희가 브랜드를 착각했어요. 그래도 이 제품도 좋은 거니까 한번 입어보세요. 저희가 열심히 고른 거예요. 하지만 시부는 등산복은 A사가 최고라며 계속 호통을 쳤습니다. 우린 돈 쓰고 그렇게 좋은 말도 못 들은 거죠. 결국 우리가 매장에 죄송한 마음으로 B사 제품을 환불하고 A사 등산복을 다시 사드리고 나서야 시부의 기분은 풀어졌습니다. 그때는 또 니들이 괜히 환불하랴 다시 사랴 고생이 많았겠구나. 이렇게까지 내 기분을 맞춰주려 한다니 너흰 참 효자야. 하고 시부는 웃더라고요. 이렇게 남편 말대로 참 속 좁고 기분 파인 분이다 싶긴 했지만 기분 맞춰드리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에 전 시부와 그럭저럭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2 여동생인 시누이들은 늘 시부 기분을 맞춰주려 노력하던 제게 고마워하고 미안해했어요. 시모 또한 결혼 초반만 해도 비교적 평범한 시어머니였기에 전 좋은 며느리가 되려 노력하며 살 수 있었죠. 남편 또한 저희 친정 부모님과 남동생에게 적당히 잘하는 평범한 사이였고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결혼 생활은 결혼한 지 5년 뒤부터 변하기 시작하더군요. 당시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음식점 자영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장사를 시작한 지 반년쯤 뒤부터 남편은 제게 앞으로는 돈을 각자 관리하자고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은 아직 벌이가 많진 않았어도 운이 좋아 좀 빠르게 매출이 오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 남편에게 왜냐고 물으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이렇게 대답했어요. 가게 수입을 따로 관리하고 융통해야 사업 자금 관리하기가 수월할 것 같아. 당신하고 관리를 합치면 괜히 당신 벌이까지 내가 구멍 낼 수도 있잖아. 자영업이라는 게 매번 수익을 낼 수 없는 거니까. 대신 생활비는 당신이 내는 만큼 똑같이 꼬박꼬박 낼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별 생각 없이 그러라고 말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일찌감치 자영업에 뛰어든 지인이 몇 있었는데 자기 사업하는 사람은 남편처럼 수익을 따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제안이 크게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전 이후 서서히 보여진 남편의 행동으로 그 말은 남편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게 됐어요.
요즘 가게는 어때? 잘 되고 있어, 여보? 남편은 각자 돈 관리를 시작한 후 한 번도 제게 가게 매출에 대해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은 순수하게 궁금하고 한편으론 걱정도 되는 마음에 남편에게 가게에 대해 물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듯 퉁명스레 대답했죠. 적자 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지 뭐. 설마 장사가 안 돼서 저러나 걱정돼 한 번은 남편 몰래 남편 가게 앞에 슬쩍 가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속상해하고 있을까 봐요. 하지만 결과는 허탈했죠. 손님이 쉴 새 없이 바글거리는 것이 장사가 딱 봐도 꽤 잘 되는 모양새였거든요. 남편은 그냥 제가 혹시라도 자기 벌이에 눈독을 들일까 봐 제게 장사가 잘 된다는 걸 숨긴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았습니다. 여보, 당신 출근 안 해? 요새 출근도 늦고 퇴근도 이르고 가게 영업시간 줄였어? 아니, 직원들 많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상시로 머물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남편은 처음엔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출근도 해가 중천이 돼서야 나가고 퇴근도 일찌감치 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상해서 물으니 남편은 하품을 쩍쩍하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이미 남편의 가게를 보고 온 뒤였던 전 시침을 뚝 떼고 다시 물었어요. 직원을 여럿이나 둘 정도로 장사가 잘 돼? 아니 뭐 굳이 잘 된다기보단 내 몸이 힘들어서 그런 거지. 역시나 남편은 대충 이런 말로 얼버무리곤 말더라고요. 힘들긴 개뿔. 남편은 점점 대놓고 주변 상인들과 어울리며 당구치고 술 먹고 다니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몸 힘들다며 당신도 주변 사장님들이랑 술 마시러 갔어? 그 잔소리 좀 그만해. 내가 번 돈으로 내 입에 넣을 술 좀 사 마시겠다는데 왜 이렇게 잔소리야? 술 마시고 당구치고 다니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내가 그동안 당신 장사 잘 되는 거 몰라서 모른 척한 줄 알아? 다 아는데도 내 입으로 먼저 말하기 뭔가 치사해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나한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떻게 애들 선물도 한 번을 안 사주니? 그러면서 맨날 그렇게 술 먹고 당구 칠 돈을 써거나? 아니, 돈 잘 버는 게 뭐 죄야? 난 뭐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나도 좀 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김 사장님, 여기 내 잔 받으셔야지. 서운하게 혼자 따라 드시나? 아무튼 나 오늘 늦으니까 귀찮게 그만 좀 전화하고 끊어. 나중엔 자기가 돈 잘 버는 걸 아예 대놓고 티를 냈지만 남편은 자기 혼자만 신나게 놀고 먹기 바빴습니다. 여전히 제겐 딱 정해진 생활비만 주면서요. 게다가 남편은 옷도 점점 비싼 브랜드 옷만 사 입기 시작했어요. 전엔 분기별로 한 번씩 옷을 사 입었다면 이젠 돈 걱정 없이 한 달에도 몇 벌씩 옷을 턱턱 사더라고요. 비싼 시계에 금목걸이까지 말이죠. 그러면서 전 고사하고 역시나 애들 간식 한 번을 사다 준 적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화가 폭발해 난리를 쳤습니다. 내가 진짜 참다 못 참겠다.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한 지붕 아래 살면서 돈을 그렇게 잘 벌면서 난 그렇다 쳐도 애들한테도 돈을 한 푼도 안 써?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생활비 주잖아, 생활비. 당신 나랑 남이니? 아니면 나랑 이혼했어? 당신이 얼마를 벌든 다달이 양육비 주도 생활비만 주면 끝이게? 자기 몸은 명품으로 휘감고 다니면서 맨날 양주 처먹고 내기당구나 치고 다니면서 어떻게 애들 옷 한 번, 아니 치킨 한 번은 당신 손으로 안 사들고 와. 어릴 때부터 다 해줘 버릇하면 안 돼. 나중에 동기한 줄 모르게 된다니까. 다가 아니고 하나라도 좀 해주고 그따 말을 해. 사람이 어쩜 그렇게 치사하고 얌체 같니? 진짜 내가 뭐 죄졌어? 내가 번 돈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뭐라고 그래? 내가 뭐 집에 돈을 아예 안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당신 설마 내 돈에 욕심내는 거야? 눈독 들여? 이래서 재벌들이 가족끼리도 돈 문제는 오픈 안 하고 사는 거야. 배우자가 자기 것도 아닌데
괜히 욕심내니까. 뭐? 재벌? 내가 눈독을 들여? 돈 좀 벌더니 아주 자기가 재벌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 왜? 전에 나랑 비슷하게 벌었는데 지금은 나보다 훨씬 잘 버니까 나랑 돈 나눠 쓰기 아까웠나 보지? 그래서 돈 관리도 각자 하자고 하고 날 무슨 탐욕스러운 인간 취급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거 내거 나눌 거면 결혼은 왜 했니? 사업하는 사람이 돈 문제 정확히 아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당신도 진짜 유난이다, 유난이야. 유난? 그래, 알겠어. 앞으론 계속 이렇게 남처럼 살아보자고.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긴커녕 절 유난스러운 사람 취급했습니다. 너무 짜증나고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남편 벌이를 알아봐야 저축이나 더 하라고 하겠지. 그걸 가져다가 펑펑 쓰겠습니까? 애초에 짠순이 기질이 있어 그럴 깜냥도 못 되는데요. 그냥 전 남편의 행동이 너무 얌체 같고 남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무엇보다 어떻게 아빠라는 사람이 애들에게 저렇게 인색하게 굴 수 있나 싶어 우라통이 터졌던 거죠. 게다가 그런 인간이 자기 부모님에겐 그래도 돈을 잘 쓰더군요. 물론 딱 생신과 어버이날, 명절 같은 때에만요. 점점 부부가 아닌 남처럼 변해갔던 우린 남편 때문에 각자 집은 각자 챙기기 시작했는데요. 남편은 시댁의 용돈도 큼직큼직하게 드리고 생신엔 명품 시계나 옷, 가방 같은 걸 턱턱 사다 드리더라고요. 점점 제 생일엔 케이크도 하나 안 사다 주고 애들 생일엔 끼케야, 싸구려 장난감이나 공책 세트만 사다 주던 인간이 말입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알아서 따로 잘 챙겨드렸죠. 시부와 시모는 그런 남편의 행동에 항상 입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잘 벌면서부터 시모가 절 좀 무시하고 거만하게 대하더군요. 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왜 애 얼굴은 볼이 쏙 들어간 것 같니? 너 우리 아들 밥은 잘 헤매기고 있어? 이렇게 남편이 잘 나갈수록 집에서 아내가 내조를 잘해줘야 하는 거야. 괜히 서방돈 허투루 쓸 생각은 하지도 말고. 참나,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사람을 뭐로 보는 건지 아주 기가 차더라고요. 처음엔 그래도 그냥 참고 넘겼지만 나중엔 너무 서운하고 짜증이 나 저도 말대꾸를 했어요. 제발 그 허투루 쓸 돈 구경이라도 좀 해보고 싶네요. 이 사람 저랑 똑같이 내는 생활비 빼곤 애들 양말 한 켤레 안 사오는 사람인데 제가 뭘 어떻게 더 잘해줘야 할까요? 볼이 쏙 들어간 거요? 허구한 날 장사 잘 된답시고 직원들한테만 가게 맡겨놓고 자긴 당구 치고 술만 먹고 다니니까 저런 거예요. 혼자 좋은 술에 좋은 안주 다 먹고 다니는데 워낙 술을 그렇게 먹으니까 볼이 푹 팬 거라고요. 저 사람 배는 안 보이세요? 하도 나온 술배 때문에 몸무게가 4kg는 더 쪘던데요. 애들 아빠도 어머님도 참 너무하세요. 제가 시집 와서 무슨 돈을 그렇게 밝혔다고 저한테 눈독 들이지 말라 어째라는 건지 원. 결국 못 참고 폭로한 남편의 쪼잔함에 시모는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이내 헛기침을 하더니 주방으로 사라지셨거든요. 하지만 그 뒤로도 시모는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제게 같은 말을 반복하곤 했어요. 아무리 우혁이가 애미 너한테 돈을 더 안 가져준다고 한들 어련히 알아서 잘 모으고 있지 않겠니? 세상에 돈도 안 벌고 놀고 먹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우혁이 정도면 하늘이 내린 남편감이야. 그리고 원래 남편 버리는 여자가 신경 쓰는 것도 아니야. 물론 그때마다 적당히 할 말은 다 했지만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나마 시누이들이 절 따라 시모에게 핀잔을 주고 제 편을 들어줬기에 시모에게 며느리 도리를 하고 살았던 거죠. 그렇게 남편과는 계속 사이가 멀어지고 시모 때문에 시댁에도 점점 정이 더 떨어지며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다 남편이 자영업을 시작한 지 4년이 지났던 어느 날 저는 청천벽력 같은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예, 정은아. 네 아빠 사고 나서 지금 수술 받는 중이다. 그러니까 얼른 병원으로 와.
아빤 볼 일이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셨다가 신호 위반을 한 트럭과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하셨던 거예요. 아빤 가까운 거린 항상 차가 아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셨거든요. 전 놀라서 애들 데리고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당시 결혼한 지 3년쯤 됐었던 동생 부부도 어린 조카를 안고 이내 병원에 도착했죠. 엄마, 아빠는요? 아직 수술 중이야. 그래도 다행히 목숨엔 지장이 없는 상태라더구나. 엄만 속상한 마음에 제게 안겨 우셨습니다. 다행히 아빤 수술을 마치고 무사히 깨어나셨어요. 하지만 아직 의식이 흐릿한 아빠의 손을 잡고 정말 많이 울었었죠. 그날 우선 집으로 돌아온 전 남편에게 아빠의 수술비나 병원비를 조금이라도 내드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비록 제 돈으로 드릴 거긴 하지만 목돈 나가는 일은 그래도 남편과 공유를 해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펄쩍 뛰며 이러더군요. 상대방 과실이라며? 그럼 보험 처리 다 될 텐데 그 돈을 우리가 왜 내드려? 그래도 한동안 장사도 못 하시잖아. 내가 작년대 그 정도는 해드리고 싶어. 모아두신 돈 없대? 장사 안 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우실 정도로? 설마 두 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형편이 어려우셔? 넉넉진 않으셔도 그 정도는 아닌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딸로서 수술비든 생활비든 좀 도와드리고 싶다고. 두 분 형편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니까, 준철이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나라도 자식 도리 좀 하고 싶다는데 그게 그렇게 펄쩍 뛸 일이야? 당신 부모님이나 자기 자신한텐 돈을 그렇게 잘 쓰고 다니면서 내 부모님한테 돈 나가는 건 그렇게 아까워? 당신 우리 부모님을 가족이라고 생각은 하는 거야? 아니, 나도 두 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니까 병원에도 달려가고 한 거지. 당신은 사람 참 나쁘게 몰아간다. 솔직히 나 요새 가게 사정이 안 좋아. 전에야 잘 됐을지 몰라도 요즘엔 그런데 당신 걱정할까 봐 말을 안 한 거야. 월세 내기도 빠듯한 지금 사정에 당신 말에 쉽게 그러자는 얘기가 나오겠어? 나도 이런 말 하는 거 미안하고 쉽지 않아. 그동안 각자 효도하자는 핑계로 친정엔 뭐 하나 사이 노릇한 적도 없으면서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기가 막혀 화를 내는 제게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힘듦을 토로하더라고요. 그리곤 요새 식재료 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느냐. 저번엔 거래 대금을 못 내서 거래처랑 틀어질 뻔한 적도 있다 등등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는데 전 남편 말에서 느껴지는 오류를 정확히 지적해 다시 따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돈을 당신한테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각자 부모님은 각자 돈으로 챙겨드리고 있었잖아. 당신은 평소에 내가 당신 돈에 관심 갖는 것도 싫어하면서 갑자기 내가 내 돈 쓰겠다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야? 설마 당신 돈은 다 당신 돈이고 내 돈엔 당신 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그냥 난 내가 잘못되면 당신이라도 돈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그런 거지. 애들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말이야 그럴듯하게 했다지만 남편의 표정은 누가 봐도 전곡을 찔린 사람이었어요. 진짜 가게 사정은 어려워졌을지 몰라도 남편은 제 돈도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게 분명했어요.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될 지출을 제가 친정 부모님께 한다니 그게 아까웠던 것 같더라고요. 자기도 찔리긴 찔렸는지 남편은 허둥지둥거리다 씻으러 도망치듯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전 그런 남편과 더 말도 섞기 싫어 입을 다물어 버렸죠. 그래도 그 이상으로 남편에게 쏘아붙이지 않았던 건 가게가 어려워져서 사람이 저렇게 더 치졸하게 변했나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남처럼 살고 있어도 애들 아빠니 힘들 때 더 몰아붙이지 말자 싶었던 거죠. 물론 이후 전 알아서 엄마께 1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보험비가 나온다고 해도 따로 생활비에라도 보태세요. 그것도 더 드리고 싶었던 걸 엄마가 거절하고 거절해서
그거라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그 일은 어찌저찌 지나가며 시간이 흘렀어요. 장기간 입원을 했던 아빤 5개월 뒤쯤 드디어 회복을 마치고 퇴원하시게 됐죠. 아직 다리와 팔에 꾸준한 재활이 필요하긴 했지만 건강은 회복하셨거든요. 그리고 그쯤이 바로 시부의 67번째 생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애들과 시댁에 갔더니 주택이던 시댁 앞에 웬 못 보던 새 차가 하나 서 있더군요. 시댁에 들어간 전 아무 생각 없이 시부에게 여쭤봤어요. 아버님, 차 바꾸셨나 봐요? 그래, 예쁘지? 역시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새 차를 타야 돼. 육신도 오래됐는데 차도 오래되면 품격이 떨어지지 않니? 아들 잘 둔 덕분에 내가 생일 선물로 차도 받아보고 너무 기분이 좋구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응? 저 차 우혁이가 나한테 생일 선물로 사준 거잖니? 내가 우혁이랑 직접 자동차 매장 가서 차 뽑았던 거 몰랐어? 너도 알고서 물어본 거 아니야? 황당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는 의미로 남편을 쳐다보니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먼 산 보는 척을 하더라고요. 저희 아빠 병원비 좀 드리자고 할 땐 그렇게 펄쩍 뛰더니 고작 5개월 뒤에 시부에겐 새 차를 뽑아줬다는데 어떻게 기가 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게가 힘들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전 얼른 차 시세부터 조회해봤는데요. 세상에 무려 4천만 원이 넘는 차를 시부에게 사줬더라고요. 정말 배신감에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당장 남편에게 따져 묻고 싶었지만 우선 잘못이 없는 시부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꾹 참고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래도 시부의 생신이었으니까요. 전 속으로 집에 가서 두고 보자고 이를 갈며 시댁 식구들과 술을 마셨죠. 그런데 취기가 좀 오른 시부모가 자꾸 참으려는 제 속을 긁더라고요. 역시 우리가 아들 하나 잘 키웠어. 그치 여보? 그러니까요. 어째 해가 갈수록 더 잘나지는 것이 아주 자랑스러워 죽겠어요. 우리도 이 정도인데 사돈 어른들은 사위를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소. 예, 애미야. 누차 말하지만 우리 우혁이 같은 남편 사위 없다. 항상 그 사실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 좋은 남편, 좋은 사위 같은 말을 계속 제게 반복하는데 그 상황에 제가 참을성이 남아나겠습니까? 술 기운도 올랐겠다. 결국 저도 참지 못하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부부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가족도 내 가족처럼 아끼는 관계죠? 갑자기? 그렇지. 그죠? 그리고 아버님, 아들이 새 차까지 선물로 주고 너무 자랑스러우시죠? 근데 저 사람이 좋은 사위인진 잘 모르겠네요. 아버님은 부부가 양가의 차별을 하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차별? 아유, 그건 안 되지. 난 비록 넉넉히 못 살았어도 내 부모, 네 시애미 부모 구분하지 않고 효도했었다. 역시 그렇죠? 그런데 그 안 되는 일을 바로 아버님 아들이 하고 있어요. 아버님 생신의 명품 시계에 이런 차까지 사들인 사람이 저희 아빠 생신 땐 10원짜리 한 장도 안 쓰고 저희 아빠가 다치셨을 땐 병원비 한 푼 대드리는 것도 아까워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버님 어머니 말씀대로 과연 자랑스러운 사위일까요? 저한테 좋은 남편일까요? 뭐? 애미야, 너 설마 우리 아들이 너희 부모님께 좀 못했다고 불만 가지고 있는 거냐? 처가 돼서 속이 그렇게 옹졸하면 어떡해? 원래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는 거다. 우리 아들이 안 했어도 네가 알아서 챙겨드렸을 거 아니냐? 너도 우리 아들이 우리 선물해 줄 때 네 돈 안 썼을 거 아니야?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제 말이 맞다고 하던 시부는 역시나 단 1g도 없던 줏대를 선보이며 금세 말을 바꾸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불리해지자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폐쇄를 전환한 거죠. 하지만 전 지지 않고 마저 떠들었어요. 이 사람이 먼저 그렇게 치사하게 나왔으니 저도 똑같이 한 거죠.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어떻게 자기 장인이 크게 다치셨는데 저한테 가게가 힘들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돈을 아까워해요? 그땐 그 말이나마 진짠 줄 알았더니 이렇게 4천만 원짜리 차도 턱턱 사드릴 정도면 당연히 거짓말 아니겠어요? 당신 내 말이 틀려? 할 말은 없었지만 잘못했다고 말하긴 싫었는지 남편은 제 말에 대답은 않고 입술만 삐죽였습니다. 제 말에 이어 언성을 높인 건 시모였어요. 그럼 우리 아들이 네 부모님 차까지 사드려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거야? 결국 우리 아들이 아무것도 안 해줘서 서운하다 이거 아니야? 왜 우리 아들이 번 돈을 네가 탐내? 탐내기 누가 탐내요? 돈이 있는 걸 알면 무조건 탐을 내야 돼요? 어머님하고 애들 아빠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자연스레 저도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그리고 서운이요? 당연히 서운하죠. 내 부모님은 남처럼 여기고 저는커녕 애들한테조차 돈을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그놈의 좋은 사이, 좋은 남편이라 말 좀 그만하셨으면 해서예요. 방금 아버님도 동의하셨죠? 부부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제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흰 이미 남처럼 벌어진 사이니까 저한테 대답하기도 싫은 질문 좀 그만하세요. 그 와중에 그나마 뻔뻔한 세 사람을 말리던 건 시누이들이었습니다. 저는 열이 너무 뻗쳐 애들을 데리고 택시를 타고 집에 와버렸어요. 그동안 시모에게 쌓였던 스트레스와 시부에 대한 짜증, 남편에 대한 분노가 합쳐져 결국 폭발을 했던 거죠. 그리고 2시간 뒤쯤 남편은 대리를 불러서 왔다며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무지하게 시근덕대면서요. 우리 부모님 지금 당신 버릇 없다고 난리 나셨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그리고 각자 자기 부모님만 챙기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화가 날 일이야? 그놈의 각자. 당신 같은 인간이랑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사느니 그냥 이혼해서 내 부모 내 자식 챙기고 사는 게 훨씬 낫겠어. 그래도 애들 아빠고 한때는 좋은 남편이었다고 참아줬더니 이기적이고 찌질하게 구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 뭐? 이혼? 아니 여보, 지금 돈 때문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는 거야? 돈 때문이 아니라 네 그 이기적이고 찌질한 심보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진 거라고. 이혼하면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는 각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만 각자 갈 길 가자. 어? 난 진짜 당신 얼굴만 봐도 스트레스 받아서 아주 우라까지 생길 것 같아.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이런 일로 무슨 이혼이야. 알았어. 당신 서운한 거 내가 이해할게. 내가 미안해. 내가 앞으로는 장인 장모님도 더 챙기고 그러면 되는 거잖아. 어? 그러니까 우선 진정하고 우리 내일 다시 얘기하자. 나 오늘은 저기 거실에서 잘게. 아니, 베란다에서 잘게. 비록 바람이나 손찌검 같은 문제는 없었지만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가 괜히 있겠습니까? 저는 더는 남보다 못한 남편과 못 살겠다 싶어 이혼을 선언해버렸어요. 그러자 당황했는지 남편은 놀라서 꼬리를 팍 내리군 이불과 베개를 들고 슬그머니 베란다로 도망가더라고요. 그리곤 시댁에서 술을 꽤나 먹어서인지 베란다에서 금세 코를 골며 골아 떨어졌어요. 저는 그 듣기 싫은 소리를 참으며 우선 당시 9살이던 아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찍 잠에 들었던 둘째인 딸과 달리 안 자고 있었던 큰애가 걱정됐거든요. 부모가 싸우는 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 목소리를 최대한 낮췄었는데 그래도 애가 들었을까 봐요. 역시나 큰애는 모든 소리를 들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묻더군요. 엄마, 아빠랑 이혼할 거예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저 무서워요. 아직 어린 아이였으니 아들은 부모의 이혼이 무서웠던 겁니다. 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데 가슴이 정말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을 달래며 재운 후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 이틀을 고민한 후 결국 애들 생각에 마음이 약해져 이혼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참기로 했죠. 다음날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며 평소 하지도 않던 청소도 하고 밥도 차렸는데 저런 화상이라도 애들 아빠니 그냥 동거인이다 생각하고 살아보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남편은 그런 제게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 어쩌겠다 하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뒤 친정 부모님이 갑자기 우리 부부와 남동생 부부를 부르시더라고요. 당시 부모님은 아빠의 사고를 계기로 아예 분식집을 정리하셨어요. 어차피 아빠의 건강도 계속 신경을 써야 하니 일찌감치 그냥 편한 노후를 보내시기로 한 거죠. 그런데 아빠는 갑자기 우리에게 유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죽다 살아보니까 일찌감치 유산 문제는 정리해두는 게 맞다 싶더구나. 어차피 나중에 다 너희에게 물려줄 돈 아니냐. 그래서 이 집이랑 우리 노후 자금은 빼더라도 나머지 재산은 먼저 너희에게 증여해 주려고 한다. 특히 준철이 너흰 형편도 안 좋으니 일찍 이렇게 재산을 증여해서라도 돕고 싶구나. 사실 이번에 분식집 정리한 돈 말고도 너희한테 나눠줄 재산이 하나 더 있거든. 우리가 지방에 싼 땅을 하나 사놨었는데 거기에 곧 아파트가 들어선다는구나. 그래서 그 땅을 정리하면 돈이 좀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땅 정리되는 대로 우리가 절반 땅 나눠서 너희에게 그 돈 미리 증여해 주마. 깜짝 놀랐습니다. 늘 검소하시던 부모님께 그런 땅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깨달은 바가 있어 미리 자식들에게 줄 재산을 증여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저와 남동생 부부는 새삼 부모님이 유산을 이야기하실 만큼 나이가 드셨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눈치 없는 남편은 해벌쭉하고 난리도 아니더군요. 정말요, 장인어른? 이야, 두 분 정말 멋지세요. 어떻게 그런 좋은 땅을 알아보는 안목을 가지고 계셨어요? 돈에 환장한 남편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빠 엄마 뒤로 가서 어깨까지 주물러 드렸습니다. 생전 그런 적이 없던 사람이요. 제가 앞으로 정말 더 잘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주신다는데 제가 당연히 더 잘해야죠. 아유, 왜 이러나. 이러지 말게. 부모님도 최근 그렇게 살갑지도 않았던 사이가 이러니 썩 달갑지도 않고 어색하셨는지 어색한 듯 그런 남편의 손을 떨쳐내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하나도 민망하지 않은 듯 그럼 발 주물러 드릴까요? 하며 여전히 난리법석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다 민망해서 혼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꼴값을 떨기 시작했어요. 저 없이 자꾸 친정에 찾아가서 부모님께 밥을 얻어먹고 오질 않나. 아빠 재활하는데 따라가서 화이팅! 아버님 화이팅! 하고 응원을 했다질 않나. 오히려 부모님은 참 이서방 속보인다며 한숨을 푹푹 내쉬셨어요. 듣는 제 귀가 시뻘개질 정도로 너무 창피했죠. 심지어 평소엔 삼겹살 한 근도 사갈 줄 모르던 인간이 저희 부모님께 홍삼 세트까지 사서 선물을 해드렸다네요. 제발 그만 좀 하래도 이제부터 좋은 사이가 되겠다기에 참 돈 앞에서 속 보인다 싶었습니다. 딱 시부와 똑같은 인간이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은 우리 진짜 부자 되는 거 아니냐며 호들갑을 떨더니 갑자기 멀쩡하던 차도 바꾸고 가게 확장까지 하는 등 난리를 치지 않겠어요? 당신 지금 우리 아빠 돈 믿고 이러는 거야? 나 그 돈 당신한테 나눠줄 생각 전혀 없거든? 아이, 알지, 알어. 나 요새 장사 잘 돼서 내 돈 가지고 확장도 하고 차도 바꾼 거야. 저는 그런 남편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하게 못을 박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담아 듣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입엔 웃음이 실실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완전히 김칫국을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에 솔직히 애들 때문에 참고 살고 있긴 했지만 사람에 대한 환멸까지 들더라고요. 물론 아빠가 주실 돈을 나눠줄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저희 아빠가 아프실 땐 병원비도 보태지 않던 인간에게 그 돈에 대한 군침을 흘리게 하기조차 싫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역시나 결국 이혼만이 답임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죠. 진짜 이 지겨운 인간. 이게 뭐야? 그날 남편은 술에 취해 벗은 옷을 바닥에 다 팽개친 채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참 흘린을 되내며 옷을 치우고 있었는데 남편의 바지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주머니를 뒤져봤더니 웬 영수증이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그 영수증 내역을 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574만 원? 남편은 한 유흥주점에서 500이 넘는 거금을 카드로 긁었더군요. 유흥주점에서 그 정도 돈이 나왔으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보니 이 인간이 친구들이나 자주 어울리던 젊은 상인들과 그냥 술을 퍼마시고 다닌 게 아니라 여자가 나오는 술집을 드나들었나 보더라고요. 그것도 애들에겐 양말 한 짝 안 사주던 인간이 몇백이란 돈을 하룻밤 사이에 턱턱 긁고 다녔던 거죠. 너무 부하가 치밀어 저는 대야 한가득 찬물을 받아 얼음까지 쏟아 넣었습니다. 그리곤 그대로 잠든 남편의 얼굴에 끼얹어 버렸어요. 남편은 기겁을 하며 벌떡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뭐야? 정신이 드냐 이 버러지야? 뭐? 차가워. 당신 대체 왜 이래? 왜 이래? 500만 원 넘게 유흥주점에서 술 처먹고 집에 들어온 당신한테 그럼 내가 꿀물이라도 타주랴? 저는 남편의 눈앞에 영수증을 들이밀고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술이 덜 깼는지 귀찮은 듯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니, 나도 내기 싫었지. 근데 내기 당구에서 졌단 말이야. 그걸 지든 말든 집엔 한 푼도 더 가져다 주기 싫어하는 인간이 그런 거금을 내기해? 게다가 뭐? 유흥주점? 이거 진짜 파면 팔수록 답이 없는 인간이네. 당장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얼음 물세례 한번 더 당해볼래? 제가 다시 소리를 꽥 지르자 남편은 그제야 술이 완전히 깬 모양이었어요. 잠시 멍을 때리던 그 인간의 동공에 점점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곤 어떻게든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 여보, 우선 내 말 좀 들어봐. 유흥주점에 간 건 맞는데 여자를 끼고 놀거나 한 건 아니야.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여기 쫓아가서 내가 확인해 볼까? 그런 걸 솔직하게 말해주려나? 뭐 솔직? 아주 자기 입으로 술술 분다 불어. 그게 여보, 솔직히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가끔 여자 끼고 기분 좋게 술 마신 게 단데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줘. 여자 끼고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기분만 좋아지면 뭐든 다 그렇게 합리화되는 거야? 몇 번? 이번이 역시 처음도 아니란 소리네. 그게 진짜 말할수록 일이 꼬이네.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어차피 사과도 변명도 더 듣기 싫으니까. 그리고 나도 내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이젠 결단 내릴 거야. 당신도 당신 기분 좋아지려고 500씩 내고 여자랑 놀고 왔잖아. 뭐? 무슨 결단? 이혼할 거라고. 당신처럼 하다못해 유흥까지 가까이 하는 인간은 우리 애들 아빠로도 필요 없어. 이젠 우리 애들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이혼할 거야. 역시나 이 인간은 안 되겠다 싶어 전 아주 단단히 마음을 먹은 겁니다. 제가 다시 이혼을 선언하자 그제야 남편은 기겁을 하더군요. 남편은 머리고 옷이고 홀딱 젖은 채 제 앞에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이혼이라니. 나 장인어른이 주신다는 돈만 믿고 가게까지 확장했는데 이렇게 갈라서져 가면 어떡해. 사실 나 이번에 차 바꾼 것도 장인어른이 주신다는 돈만 믿고
좀 무리해서 지른 거란 말이야. 알아.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김칫국 드링킹하고 있는 모습이 한심해서 안 그래도 더 정 떨어지던 차였어. 그 와중에 이렇게 이혼할 건덕지도 던져주고 오히려 고맙다? 참 한심하다 한심해. 우리 아빠 돈 얘기 듣고 갑자기 더 추하게 변하더라니. 아빠가 그 돈 주신다고 한들 당신한테 절대 안 나눠줄 거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건 어차피 개인 재산이라 부부 공동 재산도 아니거든. 자기 건 한 푼 내놓기도 싫어하는 인간이 감히 어딜 넘봐? 그래도 여보, 우린 부부인데 당신 돈이 곧 내 돈이잖아. 이 인간이 끝까지 정신을 못 차리네. 여태 당신이 번 돈 나한테 다 토해내봐. 그럼 내가 아주 약간 생각은 해볼게. 어? 내 돈을? 역시 넌 그것조차도 싫지? 아주 당신 돈을 한 푼도 손해보고 싶지 않지? 어디서 저런 찌질한 게 내 인생에 들러붙어가지곤. 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이혼할 생각이었지만 슬쩍 떠보니 역시나 찌질한 인간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끝까지 아빠의 돈을 포기 못하고 매달리는 그놈을 저는 아주 냉정하게 뿌리쳐버렸어요. 난 분명 당신한테 애들을 봐서라도 기회를 줬어. 근데 역시 내 판단이 맞았던 거야. 가족보다 지 돈 한 푼을 더 소중히 여기는 인간은, 자식들보다 여자 끼고 술 처먹는 게 더 즐거운 당신 같은 인간은 이제 내 인생에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도 애들 인생에서도 그만 꺼져.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전 평소 잘 쓰지도 않던 비속어까지 마구 썼고 남편을 응징해 줬습니다. 비록 이곳에 차마 적진 못하겠지만은요. 남편은 엉엉 울며 다음 날이고 그 다음 날이고 계속 빌었지만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짐을 싸서 아예 친정 부모님 집으로 애들과 함께 가버렸죠. 어차피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야 법원을 통해서 하면 됐으니 굳이 집을 지키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전 우선 놀란 아이들에게 최대한 상처받지 않도록 잘 설명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언젠간 제대로 설명해줘야 했지만 그 어린 애들에게 바람이니 유흥주점이니 하는 얘기까지 해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정말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했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속상해하시던 부모님께도 너무 죄송했죠. 뭐? 가게 확장한 비용? 뭐 이런 호랑말코가 다 있어. 네 코평수부터 강제로 관자놀이까지 확장시켜주랴? 또 한번 전화하기만 해봐라. 내가 아주 지구 끝까지 쫓아갈 테니까. 차마 찾아오기 무서웠는지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싹싹 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화가 난 아빠가 계속 호통을 치시니 그놈이 이젠 가게를 확장한 비용이라도 좀 달라고 애원을 한 모양이더군요. 진짜 제정신이랍니까? 하지만 아빠의 무시무시한 엄포에 그놈은 결국 2번 다시 부모님께 전화를 걸지 못했어요. 애미야, 왜 우리 전화를 안 받니? 이혼이 장난도 아니고 다시 마음 좀 돌려보렴. 그 와중에 시모는 자기 아들을 이혼시키긴 싫었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댔습니다. 하지만 전 시모와 시부의 전화를 모두 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두 사람에게도 정이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자 시모는 제게 저런 문자까지 보냈는데 전 그런 시모에게 싫어요 하는 단답형 답장만 보내곤 아예 차단을 해버렸어요. 이제 2번 다시 볼 일도 없는 사이였으니까요. 이후 그동안 돈 가지고 인색하게 굴었던 부분과 낮은 가사와 육아 참여도 잦은 유흥주점 출입까지 불리한 조건들이 더해져 결국 남편은 이혼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전 그런 남편과 재산 분할 후 애들 양육권도 빼앗으며 다달이 양육비도 받을 수 있었죠. 그나마 좋은 사람들이던 시누이들은 마지막까지 제게 전화해 사과라며 앞으로의 행복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드디어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쭉 친정에서 지내게 된 전 아빠의 재활도 돕고 부모님과 함께 아이들의 상처도 보듬어주며 행복하게 살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편하니
하다못해 불어오는 바람조차 달콤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지금은 거의 세월로 치면 5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빤 그 땅을 판 돈을 저와 동생에게 나눠주셨고, 저는 그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잘 보관해 놓고 있어요. 그 돈에 담긴 부모님의 마음을 나중에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 쓰거나 물려주고 싶어서요. 엄마, 아빠, 또 뒷산 가세요? 무릎 안 아프세요? 아직 우리 팔팔하다. 우리 말고 네 무릎부터 걱정하는 게 빠를 거다. 다행히 아빤 완전히 재활에 성공한 후 70 초반인 지금은 아주 건강하십니다. 일을 그만두니 몸이 근질거린다며 그 연세에도 엄마와 함께 뒷산을 아주 날아다니고 계세요. 저는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아이들과 함께 이곳저곳 놀러도 다니며 아주 잘 살고 있죠. 한편 아이들은 다행히 많이 밝아진 상태입니다. 면접 교섭권 때문에 이혼 초엔 서너 달에 한 번은 그래도 애들을 만나러 오곤 했던 전 남편은 3년쯤 전부터 애들을 만나려 하지도 않아 애들 또한 자기들 아빠를 많이 잊은 상태예요. 그런 아이들에게 언젠간 사실을 얘기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침묵하고 있는 중입니다. 둘 다 요즘 한창 사춘기인 때니까요. 언젠가 아이들의 마음이 아주 단단해졌을 때 전 덤덤히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려고 해요. 아이들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서요. 한편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다니던 전 남편은 딱 애들을 만나지 않기 시작한 3년 전 쫄딱 망했다고 합니다. 저와 이혼한 직후인 다음에 터진 마스크 시국에 직격탄을 맞아서요. 어떻게든 사업을 살려보려 자기 부모의 집과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을 받은 모양인데 결국 소용이 없었다네요. 때문에 전 남편은 저와 살던 집과 시부모의 집까지 다 날려버린 뒤 지금은 셋이서 작은 전셋집에 들어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마저도 보증금이 모자라 차례대로 결혼해서 나가 살고 있던 두 시누이가 조금씩 돈을 보태줬다고 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전 남편이 망한 3년 전 직접 전 남편의 전화를 받고 알게 됐어요. 여보, 나 앞으로 애들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 돈이 없거든. 나 가게 망했어. 가게 살려보려다 내 집도 부모님 집도 다 날려먹고 반지하 전셋집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 아버지 노년에 이게 뭐냐고 나만 보면 역정을 내시더니 얼마 전에 나한테 재떨이까지 집어던지셨다? 어머니도 지금 나 밥도 안 차려주시고 내가 먹는 라면값도 아까워하셔. 나도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건데 다들 진짜 너무하지 않아? 그러면서 내가 잃은 자기들 돈 전부 토해내라면서 내가 막노동이랑 배달 알바로 벌어오는 돈 족족 다 뺏어가셔. 나 지금 신용 불량자 상태라 취직도 안 돼서 써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 애들 얘긴 줄 알고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은 엉엉 울며 하소연을 해대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그냥 끊으려고 하니 그런절 붙잡고 때늦은 뒷북을 팡팡 치더라고요. 애들 못 만난다고? 알았어. 당신 그 쓸데없는 신세 한탄 별로 안 듣고 싶으니까 이만 끊어. 여보, 잠깐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사실 나 그동안 당신한테 계속 너무 돌아가고 싶었거든? 그래도 너무 양심이 없는 짓 같아서 참았는데 이렇게 쫄딱 망하고 부모님께 구박까지 받으면서 사니까 이제야 당신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됐어. 여보, 우리 그래도 한때는 부부였고 애들 부모잖아. 애들이 아빠가 망했다고 아빠를 못 만나고 사는 게 맞는 일이겠어? 당신이 애정 생각해서 한 번만 나랑 재결합하고 생활비 같은 거라도 도와주면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여보, 우리 사이에 그 정도 의리는 남아있지 않아? 전엔 정말 내가 미안했어. 당신 장인어른이 주신 돈도 있을 거 아니야. 부부? 한창 잘 나갈 때 당신이 나랑 애들을 위해 뭘 해줬다고 이제 와서 의리를 찾니? 다 가졌을 땐 한 푼도 나누기 싫어하더니 다 잃으니까 이제 와서 부부를 찾아? 웃기지 마. 그렇게 있을 때 잘했어야지. 잔말 말고 애들이야 못 만나든 말든
앞으로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그게 애들한테 그나마 덜 부끄러운 아빠로 남는 일이니까. 한 번 찌질인 영원한 찌질이다 싶어 저는 소리를 빽 지른 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몇 번 더 후회 어린 문자를 보내기에 저는 미친 척하고 육두 문자를 날려버렸어요. 그제야 전 남편은 제게 매달리길 포기하더라고요. 그 후 건너 아는 지인에게 들은 바로 전 남편은 지금껏 쭉 막노동이나 배달 알바를 하며 애들 양육비를 보내고 시부모를 부양하며 살고 있다네요. 아직도 신용회복도 못한 상태로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건 다 전 남편이 자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자기 손으로 우리를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전 남편에겐 꼬박꼬박 양육비만 잘 받아내는 것 외엔 영원히 신경 끄고 살 생각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부모님과 아이들만 잘 보살피며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려고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베풀거나 나누는 일은 나중에 자신을 돕는 보험료와 같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처럼 전 남편이 돈보단 가족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겼다면 전 남편의 삶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거예요.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잃으면 돌이킬 수 없는 법이라는 걸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쳐볼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